2010년 12월 제빵 업계가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연말이요. 거의 매출이 엄청나다고 해요. 제빵 업계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먹는 31가지 아이스크림 가게 그쪽도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엄청나게 많이 파는 시기라고 해요. 연말 그다음에 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직전 이때가 정말 매출이 진짜 엄청나게 오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제빵업계가 가장 분주했던 2010년 12월 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2월 23일 새벽 1시 45분 한 유명 커뮤니티 커뮤니티예요. 그 게시판에 글이 하나가 게재가 됩니다. 게시판의 카테고리는요. 과자, 빵 등 군것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르마라는 닉을 가진 한 유저가요. 이런 글을 올려요. 빵에서 쥐가 나왔는데 이거 신고하면 얼마예요? 라고 말입니다. 국내 유명 제과 브랜드인 피사에서 구입한 밤식빵에 쥐가 통째로 밤이 들어가야 할 밤식빵에 밤이 아니라 쥐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는 그런 제보글이 올라오는 거죠. 가장 바쁜 시기에.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네요. 자, 그다음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조금 비위가 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진 보여드리고 조금 좀 징그러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게 당시에 올라왔던 사진이고요. 이게 당시에 올라왔던 사진인지 아니면은 그때 수사하면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사진을 구글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유저 가르마라는 사람은요. 커뮤니티 갤러리에 식빵 속에 들어있는 쥐 사진과 당시 식빵을 구입했을 때 받은 영수증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글은 퍼져나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티즌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더럽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어디 빵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이 글이 올라온 시각이 새벽 1시 45분경이었어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피제과 본사에서는요. 당일 오전에 바로 사내 관계자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전사적으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본 결과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게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작극에 초점을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이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고요. 가장 먼저 해당 글이 어디에서 작성되었는지 기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IP 추적을 제일 먼저 하겠죠. 커뮤니티 갤러리에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IP 추적을 한 결과 평택에 있는 한 PC방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근처의 경쟁 제과점이었던 T 제과점 주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까지도 밝혀지게 됩니다. P사의 빵을 사서 쥐가 들어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린 사람이 T 제과점 주인이라는 것까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25일 P사 제과점 점포 내에요. 인근 경쟁사 점포 주인의 자녀가 빵을 사가는 모습이 포착돼요. 이거는 주민들의 신고로 알게 됐대요. 하지만 경쟁 제과점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니에요. 우리 아들 그쪽으로 보낸 적 없어요.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자, P 제과점에 있는 본사의 식품안전센터장은요. 공장에서 식빵을 제조할 때 전자동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투입된다면 거름망에 걸러지게 되고 반죽 과정 시 분쇄가 되기 때문에 사진처럼 원형이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피사에서는 이게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요. 실제 이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 안 된 거니까 좀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잠깐 뒤로 가게 해주세요. 지금 킬게요. 자, 이 사진이 그때 당시 발견된 사진입니다. 빵 속에 지금 쥐가 들어있죠? 완전 짜부가 됐어.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분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에서 반죽이 된 상태로 점포까지 냉동 운반되어서 해동이 되게 되면 그 각 지점마다 제조 기사가 있잖아요. 그 제조 기사가 그거를 이제 성형을 한다고 하죠. 빵을 만질 때 매뉴얼대로 작업을 해요.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고 5mm 두께로 이걸 막 밀어요. 제가 이쪽 빵집에서 일을 해봐서 알거든요. 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이물질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이겠죠. 저렇게 큰데. 그죠? 그러면서 반죽은 뜯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빵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또 반죽과의 물성으로 공간이 비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식빵에 꽉 차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작이다. 이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 공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P사 측에서는요. 국과수의 쥐식빵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무섭죠? 자, 이게 어떤 과정에서 쥐가 식빵 속에 들어갔는지를 파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쥐가 들어있는 식빵과 P 제과점의 식빵, T 제과점의 식빵 세 개를 채취해요. 그러니까 쥐가 들어있다고 말했던 그 식빵 하나, 그 다음에 P 제과점에서 나온 식빵 하나, 그 다음에 T 제과점의 식빵 이렇게 세 개를 채취를 해서 세 개를 대조하기로 한 거예요. 빵 3개의 샘플을 채취를 해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 증거물들을 다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증거물이 되게 많았어요. 자, 문제의 식빵을 비롯해서 양쪽 제과점의 식빵 완제품과 반죽, 그 다음에 두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빵 틀 있죠. 여러분들 식빵 만들 때는요, 이렇게 쇠로 된 틀에다가 빵 덩어리를 이렇게 3개를 넣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굽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그냥 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만 해도 20개가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정밀 분석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P 제과점의 본사는요, 여러 가지 사항을 의뢰했어요. 열받겠죠? 딱 봐도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조작이야. 누군가 이거는 우리를 모함하려고 한 짓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진짜 여러 가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항을 의뢰했어요. 자, 뭐뭐 의뢰했냐면 쥐가 들어있던 식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식빵이 만들어진 시기, 그 다음에 식빵을 구울 때 사용했던 기름의 종류, 그 다음에 그 기름의 양, 그 다음에 식빵 속에 쥐가 야생쥐인지 집쥐인지 실험용 쥐인지 애완용 쥐인지까지도 구분해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리고 쥐가 빵에 들어가게 된 시기가 빵을 굽기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빵 틀과 빵의 성분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제과점에서 문제의 식빵이 만들어진 것까지 알려주세요 라고 의뢰를 합니다. 되게 많죠. 근데 이게 그만큼 자기들이 열받은 거야. 열이 받죠. 왜냐면 이게 얼마나 큰 피해야. 진짜 그 대목에 장사를 망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워낙에 큰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그런 게 터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이거는 이미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안녕, 반가워요. 자, 그만큼 정확하게 수사하고 분석해서 본인들의 무죄를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의뢰사항들이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는지 국과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국과수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징그러운 사진은 잠깐 뺄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연구소 로고 하나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자, 국과수 조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자, 쥐식빵 사건은요, 불량식품을 감정해내는 식품연구실로 분류되어서 곧 빵에 대한 외관 검사와 성분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빵 틀에 관련된 것은 미세물질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품연구실에서 살펴본 결과요. 빵은 밤식빵이었어요. 그리고 쥐는 생각보다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깨끗하다는 게 위생적이라는 게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구워진 빵 속에 쥐가 들어갔다면 생각해보세요. 빵 포장을 다 해놔요. 근데 거기에 쥐가 들어갔으면 봉지가 찢어지거나 빵 겉이 뭐 이렇게 파헤쳐져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사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외관이 상당히 깨끗했어요. 반죽 상태에서 쥐가 있는 채로 구워졌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죠. 거의 100%죠. 자, 두 번째, 빵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국과수 식품연구실에서는요, 제일 먼저 빵 틀에 사용된 기름의 종류와 양을 알아내기 위해서 기름 성분인 지방산 함량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산의 함량을 통해서 그 제조사를 판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문제의 G 식빵과 샘플로 받아놓은 P사와 T사의 제과점의 식빵 껍질 바닥 부분을 채취를 해가지고 지방산을 검사를 해요. 자, 예상대로 두 식빵의 지방산 함량은 달랐어요. 그리고 함량 결과는요. 글을 게시했던 아까 가르마라는 유저 있죠. 그 가르마라는 유저가 운영하는 T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의 지방산 함량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분 실험을 통합니다. 성분 실험을 해서 뭘 알아보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 그 다음에 무기물 이런 함량을 측정을 합니다. 자, 제과점마다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달라요. 근데 이게 진짜 상당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면 소금 같은 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 가르마라는 유저의 제과점, T 제과점에서 제조한 식빵의 검출 함량과 상당히 유사했어요. 이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 번 실험을 진행할수록 이 문제의 쥐식빵이 그 가르마라는 T 제과점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점점 이제 진행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네 번째. 자, 이 성분 실험, 방금 했던 이 성분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제 미세물질 실험실에서도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미세물질 실험실에서는 문제 식빵에서 발견된 문양을 분석합니다. 여러분 그 식빵을 보시면 그 밑에 빵틀에 바닥 문양이 찍혀요. 네, 바닥 그 고유한 문양이 있겠죠? 그게 찍혀요. 찍혀서 부어지는데 두 제과점 다 문양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문양의 모양은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그 문양과 문양 사이의 거리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이걸 분석해 본 결과 이것도 T 제과점에서 쓰는 빵틀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요. 정말 많은 것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 질량 분석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질량 분석기는요.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쥐식빵 있잖아요. 쥐 들어간 거. 그 쥐 들어간 식빵 속에 있는 밤, 땅콩, 빵 속을 다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 성분들의 동위 원소비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량 분석기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해서 여러분들 그 폭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산지도 알아낼 수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크대요. 아니면 뭐 꿀이나 포도주 같은 거 음식 생산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서 밤, 땅콩, 빵 속을 분리해서 동위 원소비를 비교를 합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알려드릴게요. 자, 여섯 번째는 뭘 했냐면, 자, 요거 빵 좀 지울게요. 자, 이 쥐가 문제였어요. 이 쥐가 여러분. 자, 여섯 번째는요. 식빵 속에 들어있는 아까 그 쥐. 이 쥐가 어떤 놈의 쥐인가. 이거를 이제 밝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봤어. 일단은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어서 이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봤어. 근데 이놈 발톱에 뭔가가 묻어 있는 거지. 뭐가 묻어 있어.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쫙 봤다? 근데 뭔가 색깔은 없는데 투명한 게 뭐가 이렇게 앞발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상당히 적은 양이었는데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해가지고 적외선 분광 광도계라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이 투명한 요 성분이 뭐였냐면 끈끈이 아시죠 여러분? 쥐 잡는 거. 그거의 주성분이었대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용의자가 끈끈이를 이용해서 쥐를 잡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경찰은 용의자의 제과점을 수색해요. 국과수에서 얘기한 거예요. 끈끈이 성분이 나왔으니까 그 제과점 가서 혹시 뭐 끈끈이가 뭐 버려져 있거나 뭐 쓰레기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찰이 다 수색을 해요. 그 빵집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발견을 합니다. 그 빵집에서 쥐를 잡을 때 사용하는 끈끈이가 발견돼요. 그래서 그 발견된 끈끈이를 또 성분을 채취를 해서 아까 말했던 분광 광도계로 측정을 해요. 그랬더니 요 쥐 발톱에서 채취한 접착제 성분이랑 이 끈끈이 성분이 완전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죠. 같은 성분.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아까 전에 어떤 쥐인지 쥐의 종류가 뭔지도 의뢰를 했었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 식빵 속에 있는 쥐가요, 가장 흔한 집쥐인 시궁쥐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렇게 피 제과에서 의뢰했던 모든 사항을 국과수에서 다 밝혀내요. 근데 이 결과는 범인을 누구로 지목해요? T사로 지목하고 있죠. T사로. 여러분 이름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제가 뭐 얘기를 못할 이유도 없지만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조명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적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야. 끈끈이를 샀다는 거는 얘를 잡아가지고 내가 식빵에 넣어가지고 이 피사를 내가 한번 타격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연말연시 대목 때 제과점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있죠? 31가지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가게, 거기 31가지 아니구나. 32가지다. 그 31일 동안 여러 가지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할 때도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정말 하루에 400개 정도가 팔리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정말 많이 팔리고, 그리고 연말, 바로 지나면 이제 연말이고 신정이잖아요. 그때도 엄청 나가기 때문에 그 12월과 1월 사이에 버는 그 매출이 그 매출의 진짜 상당하게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럴 때 상대편 제과점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서 본인 매장의 매출을 올리려 했던 이런 야비한 계획. 하물며 자신의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경쟁 제과점에서 빵을 사오도록 시켰다는 거. 이거 진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완전 악질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식까지 끌어들여서. 자, 범인은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경쟁업주에게 약간의 타격만 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완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주차장인가? 주차장에서 우연히 쥐를 발견했는데 그 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하기엔 그 매장 안에 있는 끈끈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끈끈이를 사서 저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말씀하셨네. 자, 그리고 10월 말에 가게를 인수를 하고 17일 날 가게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열었지만 권리금 또는 잔금 1억 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업체 빵집에서 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매출이 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끈끈이를 가지고 골목에서 쥐를 잡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자신의 제과점 제빵 기사가 퇴근한 뒤에 경쟁 제과점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 식빵을 직접 구웠다고 합니다. 7년이 다 되어가는 쥐 식빵 자작극 사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